안녕하세요. 요즘 그 해리덴트라는 미국 경제학자 이름 부쩍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스닥, 비트코인, 엔비디아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런 주요 시장들이 곧 엄청나게 역사적인 수준으로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좀 파격적이라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당신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찾아본 여러 관련 기사들, 또 분석 자료들, 그리고 덴트 본인 인터뷰까지 좀 종합해서요. 네. 그 주장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논리에 근거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믿어야 할지, 또 주류 경제학자들하고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폭락한다더라 이런 소문보다는 그 배경이랑 논리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냥 듣고 넘기기엔 너무 센 이야기라서요. 네, 해리덴트 주장이 워낙 단정적이고 좀 충격적이어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좀 넘어서서요. 그 분석 방법론이랑 핵심 근거들, 이런 걸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죠. 좋습니다. 표면적인 것뿐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까지요. 네. 자, 그럼 해리덴트 분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해리덴트가 최근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했는지 그것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특히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바빠 가난한 아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나와서 주요 자산 차트 직접 분석하면서 한 말들이 확 퍼졌어요. 맞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 저도 봤는데 여러 핵심 자산들 가격 차트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요. 기술주, 특히 요즘 제일 핫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나스닥 100지수, 비트코인까지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 패턴이 비슷하다. 어떤 패턴인데요? 그 흔히 말하는 침체 전 마지막 상승 파동 같은 거요? 아니면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도 사실 에너지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결국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좀 위험한 신호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냥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폭락 수치를 딱 찍어서 말했잖아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네, 그게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98%. 98%요? 와.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92%, S&P 500 지수도 86%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건 거의 시장이 붕괴되는 수준의 예측이죠. 야, 이게 진짜 만약에라도 현실이 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은 비교도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그 수치들이 워낙 극단적이라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죠? 네, 맞아요. 비트코인 자체의 그 기술적 혁신 가능성, 이런 건 인정을 해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다른 기술주나 위험자산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 아, 같이 묶여서 움직인다. 네, 그래서 시장 전체 거품이 꺼질 때 같이 폭락하는 걸 피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결국엔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덴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락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꼭 나쁘게만 보는 것 같진 않다는 점이에요. 네,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뭐랄까, 오히려 이게 다음 시대를 위한 필요악, 아니면 정화 과정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덴트는 이번 폭락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과도한 빚, 그리고 금융 시스템 거품, 또 비이성적인 투기 열풍, 이런 걸 한 번에 싹 해소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 사이클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거다. 일종의 대청소라는 거죠. 대청소, 표현이 진짜 강렬하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금이나 은 아니면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럼 그 폭락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의 시각에서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이면서도 독특한 시각, 그 배경에는 분명히 그 사람만의 분석 틀이 있을 텐데요. 덴트가 과거에도 여러 번 시장 거품 붕괴 예측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이 사람 분석은 도대체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건가요? 덴트 분석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축을 꼽으라면 그게 바로 인구 통계학적 변화랑 장기 금융주기예요. 인구 통계랑 장기 주기요. 네, 이 사람은 경제 현상을 볼 때 뭐 단기적인 정책 변화나 뉴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구조적인 요인, 특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엄청 주목을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덴트는 이걸 어떻게 예측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덴트는요, 특정 세대의 인구 규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베이비붐 세대 있잖아요. 대략 1946년에서 64년생들. 이 사람들이 젊어서 막 소비를 늘릴 때는 경제가 성장하고 자산 가격도 오르다가 이제 이분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서 소비를 줄이고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죠. 아, 특히 그 45년 지연 효과 이런 개념을 쓰는데 한 세대가 태어나서 경제활동 정점에 이르고 소비 지출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까지 대략 한 45년에서 50년 정도 걸린다. 이 점을 강조해요. 그럼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정점 시기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하락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80년에서 90년 주기로 반복되는 아주 긴 금융 사이클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80년, 90년 주기요? 와, 엄청 기네요. 네, 이 긴 주기 동안 자산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거품이 생겼다가 결국엔 붕괴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덴트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80년, 90년 장기 사이클의 꼭대기에서 거품 붕괴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소비는 줄어들고 또 장기 금융 사이클상 거품은 터질 때가 됐고 이 두 개가 딱 맞물리면서 역사상 유례 없는 대폭락이 곧 온다. 이게 그의 핵심 논리인 거죠. 인구 구조랑 80, 90년짜리 초장기 사이클. 야, 확실히 보통 경제 분석가들이랑은 관점이 정말 많이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뉴스나 보고서에서 보는 전문가들 분석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경기 변동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 차이 같아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기 변동을 훨씬 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요인들이요? 뭐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나 통화량 조절 같은 통화 정책, 아니면 정부가 돈을 푸는지 줄이는지 같은 재정 정책, 또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팬데믹이 터지는 지정학적 위기, 뭐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경제 상황을 만들어간다고 분석을 하죠. 확실히 덴트가 보는 인구랑 장기 사이클 말고도 생각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경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관리 가능성이요? 네, 주류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 수단, 뭐 예를 들면 금리 조절이나 재정 부양책, 규제 완화 이런 걸 써서 경기 침체의 골을 좀 얕게 만들거나 금융 시스템 위기가 확산되는 걸 막거나 어느 정도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요. 아,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컨트롤은 가능하다. 네, 그렇죠. 뭐 완벽하게 통제는 못하겠지만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정리해보면 덴트는 인구 구조나 장기 사이클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기 힘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폭락은 거의 뭐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그렇죠. 약간 결정론적인 느낌이 있죠. 네. 반면에 주류 경제학은 여러 가지 단기 변수나 정책 대응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다시 회복하거나 안정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덴트 분석이 너무 결정론적이다. 그리고 인구 통계라는 그 하나의 이유인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특히 금융시장이라는 게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심리,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도는지, 유동성 환경,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덴트 모델이 이런 다른 변수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많죠. 주류 경제학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뭐 다양한 계량 모델이나 통계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신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해리덴트의 예측,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과거 예측은 잘 맞았나요? 이력이 화려하니까 검증도 좀 필요해 보여요. 바로 그 점이죠. 덴트 주장을 평가할 때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덴트 이론의 강점부터 좀 인정을 하자면요. 그가 주목하는 인구 고령화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또 그에 따른 장기적인 소비 위축 가능성,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선진국이나 일부 신흥국에서 아주 뚜렷함에 나타나고 있는 큰 흐름이긴 해요. 네, 그렇죠. 이런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방향을 딱 짚어내고 그 잠재적인 위협을 경고하는 데는 분명히 예리한 통찰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딱 일깨워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죠. 장기적인 방향성 예측에는 일리가 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언제, 얼마나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덴트 이론의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가 예측하는 시장 폭락의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아주 뚜렷한 한계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잘 못 맞췄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 덴트는 꽤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버블 붕괴랑 자산 가격 폭락을 경고해 왔어요. 특히 201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미국 증시 대폭락을 예고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실제 시장은 그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 중 하나를 쭉 이어갔죠.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중반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5천, 6천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예측 시점이 계속 틀렸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경고해서 실제 투자에 써먹기는 좀 어려웠다 이런 거네요. 왜 이렇게 예측이 자주 빗나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벤트가 좀 상대적으로 간과했거나 아니면 예측 모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른 변수들의 힘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다른 변수라면 어떤 것들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아주 강력한 통화정책 개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정책 폈고 또 엄청난 규모로 양적 완화 QE 했잖아요. 네, 돈을 엄청 풀었죠. 네, 이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결국 자산 가격을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죠.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기술 혁신 같은 영향도 무시 못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각국 정부가 엄청나게 재정 부양책 썼잖아요. 이것도 가계소득이나 기업 이익을 받쳐주면서 시장 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AI, 전기차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면서 관련 기업들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낸 점, 이것도 덴트의 그 비관적인 예측 경도를 벗어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이런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중 하나였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덴트가 강조하는 인구 구조나 장기 사이클 같은 큰 흐름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귀담아들 필요는 있지만 네, 그럴 필요는 있죠. 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나 폭락할 거냐 이 구체적인 예측은 실제 시장 상황이랑 좀 달랐던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의 예측만 철석같이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덴트 분석은 시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 혹은 하나의 관점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단기적인 시장 타이밍 맞추거나 포트포리오 비중을 확 바꾸는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 틀렸을 경우에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나 손실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서로 다른 시각들, 그러니까 해리덴트의 강력한 경고,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좀 더 신중한 분석,
이걸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까요? 특히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 정보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핵심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양쪽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잘 골라서 균형 잡힌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일종의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요? 네. 예를 들어서 덴트가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 뭐 고령화 심화나 생산 인구 감소 같은 이런 구조적 위험이나 아니면 현재 특정 자산 시장, 예를 들어 기술주나 부동산 시장에 거품기가 좀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한번 점검해보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고위험 채권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평소보다는 좀 줄이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죠. 아, 비중 조절이요? 네. 그리고 그만큼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혹은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우량 국채나 투자 등급 회사채 같은 자산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좀 높이는 거죠. 이게 이제 덴트가 강조하는 장기 사이클상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보험을 드는 셈이죠. 네네. 하지만 동시에 주류 경제 분석에서 강조하는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요인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다거나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가 보인다거나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다거나 혹은 AI 같은 특정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강하다면 덴트 경고만 믿고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거나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는 것도 글쎄요, 현명한 판단은 아닐 수 있겠네요. 기회를 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런 긍정적인 단기 요인들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량 주식이나 혁신 기술 관련 자산 혹은 뭐 유망한 신흥국 시장 같은데 분산 투자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주류 경제 분석의 관점, 즉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고려하는 접근법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결국 정답은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덴트의 장기적 경고와 주류 분석의 단기적 진단을 모두 참고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중용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정책 변화 이런 걸 계속 면밀히 보면서 자산 배분 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리밸런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핵심은 유연성, 그리고 분산이에요. 어떤 특정 자산군, 뭐 예를 들어 미국 기술주, 아니면 특정 예측, 덴트의 폭락 시나리오 같은 거에 너무 과도하게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 뭐 인구 변화, 부채 수준, 자산 밸류에이션 이런 것과 단기적인 경기 순환 요인, 금리, 유동성, 정책, 기술 혁신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걸 바탕으로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과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투자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해리 덴트의 경고는 분명 우리에게 시장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구조적 위험을 딱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경고등 역할은 하지만 그게 유일한 신호등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실제 운전, 즉 투자 결정은 다양한 정보랑 실시간 교통 상황,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리 덴트의 시장 폭락 경고를 둘러싼 여러 논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예측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인구 통계학 및 장기 사이클 이론, 또 주류 경제학과의 뚜렷한 시각 차이, 그리고 과거 예측의 정확성 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투자 전략까지 다각도로 조명해봤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덴트 분석은 장기적인 위험 관점에서 참고할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특히 폭락 시점과 규모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류 경제 분석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의 주장은 분명히 우리가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는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나 과도한 부채 문제 같은 게 언젠가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은 부인하기 어렵죠. 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정확히 언제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예측하는 건 정말 극도로 어려운 과제이고요. 벤트의 예측 역시 그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의 분석을 하나의 중요한 참고 의견으로 존중하되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혼자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만약에요, 해리 덴트가 이번에도 예측한 그 시장 폭락의 구체적인 시점이 틀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의 경고가 또다시 빗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측의 핵심 근거로 삼는 인구 구조의 거대한 변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가 더 심해진다거나 주요 국가들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이 변하는 것 같은 이런 흐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건 현실이니까요. 네, 이건 단기적인 시장 등락과는 별개로 실제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단기적인 폭락이 있든 없든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나 산업 구조, 또 유망한 투자 분야, 심지어는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폭락 예측과는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이네요. 네, 이건 덴트의 직접적인 폭락 예측과는 결이 다른 질문이지만 어쩌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의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